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는 거대한 탈출 행렬이 시작되었다. 테헤란의 이 장면들을 보라. 수도의 거리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고 깨진 유리가 널려 있으며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보이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폭발음이 사람들을 집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있다. 테헤란, 이스파한, 타브리즈 같은 주요 도시들은 거대한 대피 거점으로 변했고 매일 수천 대의 차량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 유엔 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인구 1,400만 명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첫 이틀 동안 1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 보라, 단 열흘 사이에 수천 명의 이란인들이 도보나 차량으로 터키 국경 관문을 넘어갔다. 아제르바이잔 국경의 아스타라 관문 또한 지난 열흘 동안 극도로 혼잡했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떠날 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아르메니아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 2026년 3월 12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 아야키 이토는 대부분의 이란인들이 안전을 찾고 있으며 320만 명이 테헤란과 다른 주요 도시들을 떠나 북부와 농촌 지역으로 피신했다고 보고했다. 현재의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란에서 거대한 이주 물결과 인도주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인구 1,400만 명의 대도시 테헤란은 이 위기의 진원지다. 사람들은 잔잔해 눈 덮인 산간 오지 마을들로, 알보르즈 산맥 기슭 인근의 딸기 농장들로, 그리고 카스피의 연안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저항축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나야 하는 순간 또다시 허무하게 증발하고 있다. 이란은 이 장면을 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모든 것은 정확히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나라를 떠났고 그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떠났다. 당시에는 정확히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오늘날의 숫자는 훨씬 더 섬뜩하다. 추정에 따르면 공격이 주로 수도와 그 주변을 겨냥했기 때문에 도시의 20%에서 30%가 비었을 수도 있다. 이는 교통체증, 주유소의 혼란, 북쪽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입증된다. 추정에 따르면 피난민 가운데 적어도 50%에서 60%는 테헤란 출신일 수 있다. 전투가 격화되면 이 수치는 500만 명에서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난민기구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 위기에 두드러진 측면 가운데 하나는 정권 지지자들마저 달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정권에 충성해온 인구 집단들이 이제는 불안과 불확실성 때문에 이동하고 있다. 결국 이념적 충성심이라는 것도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고 수도를 빠져나가는 도로만이 유일하게 움직일 때는 훨씬 덜 영웅적으로 들린다는 뜻이다. 이런 이주를 촉발하는 결정적 요인은 새로운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집권한 지 첫 24시간 안에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일부 소식통은 그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소식통은 그가 혼수 상태라고 주장한다. 정권은 그를 잠바즈라고 부르지만 그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이 오히려 추측을 부추기고 있다. 수년 동안 최고 지도자들은 화면에 나와 입장을 발표해왔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3월 12일에 첫 성명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서면 성명만 발표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확실성을 팔아온 정권이 갑자기 종이 뒤에 숨어버리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어떤 공식 대변인보다도 더 빨리 이해하게 된다. 지도자가 화면에 나오지 않고 서면, 성명만 내기로 한 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주 물결을 키우고 있다. 첫째, 그것은 충돌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히며 공포를 퍼뜨린다. 둘째, 성명은 신봉자들의 심리를 약화시켜 충성적인 집단마저 달아나게 만든다. 모즈타바의 상황은 정권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다. 이제 그 희망이 사라지자 탈출 행렬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권 지지자들마저 자동항법 상태에 정부에 대한 희망을 잃고 도망칠 길을 찾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다. 가장 충성스럽던 자들조차 명령을 기다리는 일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국경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쏟아지는 미사일만이 이란을 안에서부터 비우고 있는 유일한 재앙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교활한 적이 공포스러운 속도로 이 과정을 촉발하고 있다. 바로 수년 동안 덮어두었던 생태 붕괴다. 가뭄과 잘못된 농업정책 그리고 무능한 관리가 이미 나라의 생명줄을 말려버렸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테헤란의 물 비축량은 45% 줄어들었고 일상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어버렸다. 수년 동안 선전 기계는 마치 지리 자체가 이념에 복종할 것처럼 떠들어왔다. 그러나 물은 불행하게도 그 통보를 받지 못했다. 과거의 이 가뭄은 사람들을 농촌에서 대도시로 피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공포와 파괴를 몰고 오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고갈되는 자원을 동시에 피해 더 습한 북부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용 한계를 넘어선 이른바 안전지대들 또한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과밀화로 인해 그들만의 내부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충돌이 길어지고 이 생태적 병목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최종 결과는 실로 끔찍하다. 이 거대한 군중이 내부에 갇힌 채 외부 국경을 밀어붙이게 되면 피난민 수는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이란 인구의 15%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한 나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인도주의 지원 체계에 전원을 내려버릴 묵시록적 시나리오다. 카메라 앞에서 강함을 연출하는데 수년을 허비하면서도 사회를 살게 하는 기반은 조용히 텅 비워버린 국가가 맞이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이란은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가? 현재의 자원으로 이란이 이 거대한 내부 이주 물결과 동시다발적 인도주의 위기를 관리할 가능성은 이성적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다. 정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자기 손으로 만들어온 구조적 잔해와도 싸우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오랫동안 강력한 제재와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통치 위기 아래 짓눌려왔다. 달러 대비 리알화의 역사적 평가절하는 사실상 국고를 비워버렸다. 이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피난처와 식량, 보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달러의 비상자금은 테헤란의 금고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란의 가장 절박한 상처, 곧 물위기를 더해야 한다. 전쟁 이전에도 쿠제스탄에서 이스파한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농업 및 산업 중심지들은 가뭄 때문에 대규모 시위의 무대가 되었다. 정권은 계속해서 저항과 대결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중에게 남겨진 것은 기본 생필품을 얻기 위한 줄서기뿐이었다. 이제 그 대가가 한꺼번에 청구되고 있다. 이제 수도와 남부를 빠져나온 수백만 명이 이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부주들과 농촌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카스피의 연안의 마잔다란과 길란 같은 주들은 원래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깨끗한 물과 식량 인프라도 겨우 갖추고 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밀려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만든 소비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이 상황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사회적 충돌을 촉발하는 치명적인 사회 경제적 압박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충돌이 잠시 멈추거나 완화된다고 해도 정권은 이 시민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현장에서 벌어진 물리적, 심리적 파괴 정도에 달려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도로를 다시 여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돌아갈 집을 찾고 다시 일할 직장을 찾고 자기 아이들에게 마실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 테헤란 외곽의 산업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통신망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전력망을 복구하고 물펌프를 다시 가동하며 공급망을 재건하려면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공학적 작업과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대중 사이의 신뢰 계약이 산산이 찢겨 나갔다는 점이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침묵과 정권의 보호막이 뚫린 사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안전지대라는 인식을 지워버렸다. 가장 충성스럽던 지지자들조차 통치 실패의 징후를 보이는 수도로 돌아가기보다 불확실하지만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국경지대에서 기다리기를 택하고 있다. 공포가 믿음을 대체하는 순간 가장 목소리가 컸던 정권 충성파조차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변한다. 내부 및 외부 이주민 수가 1,000만 명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란 국가 장치가 사실상 복지와 안전을 제공하는 기능을 멈췄음을 입증한다. 이 단계에서 이란이 자기 내부의 역학만으로 이 인도주의적 부담을 감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제사회와 유엔기구들 그리고 지역 행위자들의 개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필수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은 어떻게 이란에 도달할 것인가? 이 나라의 영공과 해상 통로는 닫혀 있다. 도로는 공격받고 있다. 이란과 외부 세계의 연결은 거의 완전히 끊겼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경 통로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터키는 이란의 서부 및 북서부 경계와 560km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 국경은 현재 이란인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 가운데 하나다. 카프엽이 국경 검문소는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가장 분주한 통과 지점이 되었다. 터키 내무장관 무스타파 치프치는 이란발 대규모 이주 물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의 비상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주 물결이 터키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이란 측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경을 따라 천막 도시와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국경 안쪽에서의 정착 계획을 포함한다. 터키는 이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 터키는 시리아 위기 동안 거의 4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그것은 세계 최대 난민 수용국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터키는 국경을 따라 천막 도시와 컨테이너 도시, 임시 대피소를 세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아파드의 물류 인프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진보한 수준 가운데 하나다. 적신호의 인도주의 지원 배급망은 시리아, 지진, 홍수 현장에서 이미 시험을 거쳤다. 이 역량은 이란 위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칭 강경축이 붕괴를 생산하느라 바쁜 동안 실제로 물류를 짜고 있는 쪽은 또다시 어른들인 셈이다. 그러나 시리아 경험은 동시에 경고이기도 하다. 터키는 여전히 시리아 난민 위기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400만 명의 난민은 사회에 깊은 긴장을 만들어냈다. 여론은 새로운 난민 유입에 극도로 민감하다. 치프치 장관이 이주를 이란 측에 묶어두는데 방점을 찍은 것도 이런 민감성을 반영한다. 터키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동시에 자국 국경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하다. 한편 문제는 단순히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 내부로 인도주의 지원을 전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터키 국경에 완충지대가 설치된다면 그 지대는 이란 북서부로 향하는 인도주의 지원 회랑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식량과 의약품, 담요, 위생물품은 귀르블라크와 카푸쯤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주로 전달될 수 있다. 1월에 터키 국방부는 이란 국경을 따라 길이 380km의 콘크리트 장벽과 203개의 광학 감시탑, 43개의 고가 감시탑을 건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인프라는 안보와 인도주의 물류 양쪽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국경 지역이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터키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타브리즈는 격렬한 폭격을 받고 있다. 이란 북서부의 방공망은 붕괴했다. 지원 차량 행렬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것은 터키와 미국, 이스라엘 측의 조율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그렇다. 바로 그 점이 쓰라린 아이러니다. 오랫동안 구호 속에서 악마화되던 바로 그 진영이 결국 실제 회랑과 실제 물자, 실제 보호를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진영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동전의 다른 면을 보자.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에 대한 두 번째 인도주의 지원 회랑이 될 수 있다. 식량과 의료물자는 아스타라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란의 길란주와 아르다빌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 나이체반 공격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관계는 위기에 빠져 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완전 전투 경계 태세에 들어가 있다. 외교 채널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은 인도주의 지원 물류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바로 국경 검문소의 현재 화물차 정체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상업교통은 거의 멈춰섰다.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 트럭 또한 같은 병목을 통과해야 한다. 터키가 인도주의 지원 트럭을 보낸다면 이 트럭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상업교통과 분리된 별도 운영, 신속한 통관 절차, 안전보장, 그리고 전시 물류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아제르바이잔 측에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한다. 아스타라 국경 검문소는 평상시에도 붐비는 곳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지원 트럭의 통과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이 요구된다. 그러나 나이체반 위기가 이런 조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고 피난민 수가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면 이들 국경 검문소의 수용 능력은 부족해질 것이다. 우리는 시리아에서의 터키 경험을 통해 국경 검문소가 병목이 될 때 인도주의 재난이 얼마나 증폭되는지 알고 있다.
이들리브 위기 당시 국경 검문소에 혼잡은 수십만 명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야외에 발이 묶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위기는 같은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규모는 훨씬 더 크다. 테헤란 정권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면역의 방패는 이제 사라졌다. 정권은 군사 전선에서의 손실 그 자체보다 자기 손으로 말려버린 물 비축량과 자신들이 소모해버린 수백만 사람의 희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혼란의 파도에 짓눌리고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국민에게 공급하지 못하며 심지어 자기 지지층조차 안심시키지 못하는 체제는 강함을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부정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국경 검문소마다 끝없이 늘어선 절망의 줄과 넘을 수 없는 물류의 질식 상태는 단순한 인도주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국가 메커니즘이 멈춰버렸음을 뜻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도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줄 권위를 보지 못한다.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무능에 휩쓸려 시민들을 살려둘 능력조차 없는 잔해뿐이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국경에 쌓여가는 이 거대한 인구 이동의 격변은 지역 지정학의 단층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란에게 현재의 방정식은 외부 위협을 막아내는 문제에서 자기 국민에게 버림받은 채 빠르게 썩어가는 지리공간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전히 베이징식 화법이나 친중 자세가 통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꿈꾸는 모든 파벌에게 현실은 이미 아주 냉혹한 정정통보를 내려버렸다. 그러나 테헤란이 이 체스판에서 둘 수 있는 수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났고 체제의 등뼈는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